제 손으로 10억을 며느리에게 넘긴 다음 날 저는 짐 하나 들고 요양원 앞에 버려졌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턱 놓인 낡은 여행 가방 하나. 그게 제 50년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차를 몰고 갔습니다. 제 쪽을 한 번도 보지 않은 채로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무덤에 들어갈 준비를 제 손으로 다 해버렸다는 걸. 아니, 어쩌면 이미 살아있는 무덤 속에 들어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5이고요. 경상도 부산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21살에 시집 와서 22살에 아들 하나 낳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다 50살에 일찍 세상을 떠났고요. 그때부터 저 혼자 아들 키우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키웠냐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밥집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나중엔 주방 일도 배웠죠. 밤에는 식당 청소 일도 했고요. 손가락에 밴드 붙이고 허리 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벌었습니다. 엄마, 나 학원 보내줘. 친구들은 다 다녀. 아들이 그렇게 말하면 전잠을 더 줄여서라도 돈을 벌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가난하게 살지 말라고 그게 제 유일한 바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을 악착같이 모아서 작은 국밥집 하나를 차렸습니다. 40살 때였죠. 제 가게였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가게. 순잔의 국밥. 간판을 달던 날 저는 혼자 가게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가게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졸업시켰고 취직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30살에 결혼도 시켰죠. 며느리 최지은. 처음 본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머니,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앞으로 친어머니처럼 잘 모시겠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도 곱고 웃는 모습도 참 곱더군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장하게 생겼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했고 회사도 좋은 데 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저런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느님께 감사했죠. 결혼식 날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할게요. 어머니 아들 제가 평생 잘 모실게요.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애가 진짜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며느리는 정말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했고요. 명절 때마다 선물을 사왔습니다. 비싼 건 아니어도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죠. 어머니,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홍삼이며 영양제며 그런 걸 챙겨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나.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도 했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들한테도 말했죠. 우리 며느리는 진짜 효자예요. 친딸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목소리였는데 울먹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병원으로 빨리 오세요. 빨리요. 달려갔죠. 택시 타고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차 안에서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들이받았다고 했죠. 장례식장에서 사흘을 울었습니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내 자식이 먼저 가나? 며느리도 옆에서 같이 울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 제대로 뜨지도 못했어요. 어머니, 저 어떡해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같이 살자. 내가 있잖니. 엄마가 있잖아.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제 자식 같았으니까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아니다, 괜찮다. 너도 힘들 텐데. 아니에요. 저 혼자 살기도 무섭고요. 어머니랑 같이 있고 싶어요. 며느리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애도 많이 힘들구나. 같이 있으면 서로 위로가 되겠지. 그래, 그럼 우리 같이 살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에 2~3번씩 가게로 왔습니다. 청소도 도와주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어머니 힘드시죠? 제가 할게요. 아니다, 괜찮다. 안 돼요. 제가 해야죠. 이제 어머니 혼자 이 큰 가게 다 꾸리시면 어떡해요?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 가게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나이도 있으신데 너무 힘드시잖아요. 아니다, 괜찮다. 이 일이 내 낙이야. 그래도 몸 상하시면 안 되잖아요. 며느리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며느리가 이상한 제안을 한 건 아들 돌아가고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상속세 때문에 명예 이전을 하셔야 해요. 가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명예 이전? 그게 뭐냐? 어머니 재산을 제 이름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세금을 안 내거든요. 세금?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엄청 많이 내야 해요. 그러면 이 가게도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며느리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금 미리 증여하시면 세금을 거의 안 내도 돼요. 제가 세무사한테 다 알아봤어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한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꼭 해야 하는 거냐? 네, 어머니. 안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나요. 저도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속으로 조금 이상했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런 걸 준비해? 하지만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서운해할까봐. 그래. 알았다. 근데 이거 급한 거냐? 네, 빨리 하실수록 좋아요. 세법이 바뀌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대요. 알았다, 알았어. 그럼 천천히 생각해보마.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며느리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처음 듣는 말투였죠. 아, 그래. 알았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뭔가 찜찜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애는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구는 걸까?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며느리가 나를 위해서 챙겨주는 건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또 왔습니다. 이번엔 법무사까지 데리고 왔더군요. 어머니, 이분이 법무사님이에요. 서류 작성 도와주시러 오셨어요. 그래요? 네, 오늘 다 처리하시면 편하세요. 복잡한 거 법무사님이 다 해주시니까요. 법무사는 서류를 쭉 펼쳐놓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도장 찍으시고요. 여기는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뭐죠? 증여 계약서입니다. 부동산하고 예금명에 이전하는 서류예요. 예금까지요? 네, 한꺼번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또 오시면 번거로우시잖아요. 며느리가 옆에서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왜 그렇게 급하니? 오늘 법무사님이 시간 내주신 거예요. 다음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차피 다 며느리 거 아닌가. 미리 주나 나중에 주나 마찬가지지.
그렇게 생각하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가게 건물, 제 집 예금 통장까지 5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 며느리 이름으로 넘어갔습니다.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장은 이미 찍혔고 법무사는 서류를 챙겨서 갔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이제 걱정 없으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왜 그렇게 이상해 보였는지 입으로는 웃는데 눈은 차갑더군요.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그날 밤에도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려는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가게 문 여시면 안 돼요. 왜? 무슨 일이야? 건물주가 바뀌었으니까 새로 계약해야 해요. 오늘은 쉬세요. 건물주? 그게 나 아니었나? 이제 제 건물이잖아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잖아요. 목소리가 싸늘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하던 목소리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지금 당장 집에 들어가 계세요. 제가 곧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죠. 뭔가 잘못됐다. 뭔가 크게 잘못됐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시간 후 며느리가 제 집으로 왔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덩치 큰 남자 2명과 함께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냐? 이사짐센터 직원이에요. 이사? 무슨 이사? 어머니 이사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내가 왜 이사를 해? 이제 이 집 제 거예요. 어머니 드렸잖아요. 그래도 나보고 어디 가라는 거냐? 좋은데 알아뒀어요. 요양원이요. 요양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는 아프지도 않은데 무슨 요양원이냐?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요양원에서 잘 모셔줄 거예요. 난 안 간다. 여기 내 집이야. 이제 어머니 집 아니에요. 며느리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조용히 나가주세요. 저도 이러기 싫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너 키운 거나 마찬가지인데. 키워주신 건 남편이에요. 근데 남편은 이미 죽었잖아요.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짐 싸세요. 30분 드릴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치 남의 집에 온 손님처럼. 아니, 제가 손님이 된 겁니다. 제 집에서. 손이 떨려서 옷가방을 제대로 쌀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서 앞이 안 보였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옷가방을 끌고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50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아들 키우고 남편 보내고 울고 웃었던 집. 며느리야. 제발.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차 대기하고 있어요. 밖에는 정말로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요양원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올라타세요. 기사가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나 정말 가야 하는 거냐? 며느리는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냥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죠. 기사가 제 팔을 잡아 억지로 차에 태웠습니다. 며느리야, 나 좀 봐라. 제발. 뒤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차 문이 닫혔습니다. 출발합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제 집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 가게가 있는 골목이 멀어졌습니다. 제 인생이 멀어졌습니다. 신음이 나왔습니다.
울음도 아니고 비명도 아닌 소리가 목구멍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대체 뭘 잘못했길래? 1시간을 달려서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외진 곳이었습니다. 주변에 집도 별로 없고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죠. 여기가 어디냐? 천안 요양원입니다. 내리세요. 천안이라고요? 부산에서 천안까지? 며느리가 일부러 먼 곳으로 보낸 거구나. 요양원 직원이 나와서 저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최지은 씨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최지은이가 뭐라고 했는데? 어르신이 치매가 좀 있으셔서 요양이 필요하시다고요. 뭐? 내가 치매? 네, 그래서 특별히 관리가 필요하시다고. 난 치매 아니야. 멀쩡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마치 그래, 치매 환자들은 다 그렇게 말하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여기서 편히 지내시면 돼요.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2개가 놓여 있고 옆에는 다른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여기서 2명이 자라고. 네, 다인실이에요. 1인실은 비용이 더 들어서요. 며느리가 1인실 비용 안 냈나? 최지은 씨는 3개월치만 내셨어요. 다인실로요. 3개월치. 그것도 제일 싼 방으로. 아, 그래. 3개월 후엔 내가 죽길 바라는 거구나. 침대에 털썩 앉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6시예요. 식당에서 드시면 됩니다. 직원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 침대에 할머니가 계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분은 계속 자고 계셨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 낡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게 내 말년인가?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십 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지 않고 계십니다. 차단당한 겁니다. 제 전화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휴대폰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옆 침대 할머니가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죄송합니다. 소리도 못 내고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6시에 기상. 단체로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죽이 나왔는데 간도 안 맞고 맛도 없었습니다. 이거 너무 짜요. 어르신 드실 수 있는 거 드세요. 간호사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오전에는 운동 시간. 다 같이 체조를 했습니다. 저는 멀쩡한데도 치매 환자들이랑 똑같은 프로그램을 해야 했습니다.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또 잠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텔레비전도 마음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같은 방 쓰는 할머니가 싫어했거든요. 텔레비전 끄세요. 시끄러워요. 아, 네. 휴대폰으로 뉴스라도 보려고 했더니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충전기를 안 챙겨왔던 겁니다. 충전기 좀 빌려주실 수 있나요? 직원한테 물었더니 내일 사무실에서 드릴게요. 다음 날이 돼도 안 줬습니다. 아, 깜빡했네요. 나중에 드릴게요. 일주일이 지나도 안 줬습니다. 일부러 안 주는 거구나. 밖이랑 연락 못하게. 이틀째 되는 날 요양원 원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박순자 어르신 잠깐 사무실로 오세요.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원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르신 최지은 씨한테 연락이 안 되는데요. 네. 3개월치 비용을 내셨는데 그 이후 비용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럼 며느리한테 전화해 보세요.
이미 수십 번 했는데 안 받으세요. 며느리가 요양원 전화도 차단한 겁니다. 그럼 어떡하죠? 어르신 3개월 후에는 계속 계실 수 없으세요. 그럼 나보고 어디 가라는 겁니까? 그건 어르신이 알아보셔야죠. 원장 표정이 난처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날 여기 버린 거구나. 3개월 후엔 여기서도 쫓겨나는 거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돈도 없습니다. 통장도 다 며느리한테 넘어갔습니다.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가게 단골 손님 중에 변호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름이 김정수 변호사. 20년 넘게 제 가게에서 국밥을 드셨던 분입니다. 그분한테 연락해 봐야겠다. 하지만 전화기가 없었습니다. 충전도 안 된 휴대폰만 가지고 있었죠. 다음 날 간호사한테 부탁했습니다.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사무실 전화 쓰세요. 근데 시외 전화는 안 돼요. 부산인데요. 그럼 안 되죠. 요금 나오잖아요. 제발요. 정말 급해요. 안 된다니까요. 문전박대당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같은 방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혹시 휴대폰 있으세요? 있긴 한데 왜요? 전화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싫어요. 내 전화기예요. 제발요. 딱 한 통만요. 싫다니까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3일째 되는 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사정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전화 좀 빌려주세요. 딱 한 통만 할게요. 청소 아주머니가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도와줄 사람한테 연락해야 해요.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빨리 하세요. 들키면 저도 혼나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김정수 변호사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그 번호는 외우고 있었거든요. 가게 단골이라 자주 연락했었으니까. 여보세요? 변호사님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님, 저 박순자예요. 순자네 국밥 사장. 사장님? 사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가게 문 닫으셨던데요? 변호사님, 저 큰일 났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 계세요? 천안. 요양원이요. 요양원? 왜 거기 계세요? 며느리가 저를.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습니다. 눈물만 나왔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 재산을 다 빼앗기고 여기 버려졌어요. 뭐라고요? 변호사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요. 떨리는 목소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어떻게 재산을 빼앗아갔는지, 어떻게 이곳에 버렸는지. 그 서류에 도장 찍으실 때 녹음이나 영상 같은 거 없었어요? 없어요. 그냥 법무사 말만 믿고 찍었어요. 증인은요? 며느리하고 법무사밖에 없었어요. 변호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서류상으로는 사장님이 자발적으로 증여하신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제가 다시 찾을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방법은 있어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사기죄요? 네, 며느리가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어떻게요? 며느리 과거를 파봐야 해요. 빚이 있었는지 다른 전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장님을 속였다는 증거를 찾아야 해요. 증거. 일단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그때 자세히 얘기해요. 오늘 저녁에 갈 수 있어요.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20년 넘게 국밥 먹은 정인데 이런 일 당하시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님이 정말로 오셨습니다.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원장도 같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다 들었어요. 변호사님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일단 며느리 최지은에 대해서 조사를 좀 했어요. 벌써요? 네, 제가 아는 흥신소에 의뢰했거든요. 화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최지은 41세.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녔는데 5년 전에 퇴사했어요. 5년 전이요? 네, 그 후로는 직장이 없었어요. 근데 신용카드 빚이 있었어요. 빚이요? 네, 약 2억 정도요. 2억?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걸 제가 몰랐어요. 며느리가 숨긴 거죠. 그리고 이거 보세요.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가 인터넷 도박을 했어요.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었어요. 도박을. 네, 그래서 빚이 생긴 거예요. 카지노 사이트에서 돈을 잃고 그걸 메우려고 사채까지 썼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제 돈을 노린 거였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들분이 돌아가신 후에 본격적으로 움직였으니까요. 세상에.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변호사님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며느리 누리 소통망 계정이에요. 사진 속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와 함께. 저 남자는 누구예요? 며느리 새 남자친구예요. 한 달 전부터 만났대요. 뭐라고요? 네, 벌써 재혼 준비 중이에요. 결혼식 날짜도 잡았대요. 그럼 우리 아들 죽은 지 겨우 6개월 만에. 말이 안 나왔습니다. 사장님, 이 여자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증거가 충분해요. 그럼 제가 고소할 수 있어요? 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해요. 그리고 증여 무효 소송도 할 수 있고요. 그럼 제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나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가능성은 있어요. 변호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싸워야 해요. 이대로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싸우겠습니다. 꼭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그때 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소송 기간 동안 요양원 비용은 어떻게 하죠? 제가 일단 내드릴게요. 변호사님. 아니에요. 나중에 재산 찾으시면 갚으시면 돼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님은 흥신소를 통해 며느리의 과거를 샅샅이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변호사님이 다시 요양원으로 오셨습니다. 이번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엄청난 걸 찾았어요. 뭔데요? 며느리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네. 이 여자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7년 전에 다른 남자랑 결혼했었어요. 그 남자 어머니한테도 똑같이 했어요. 세상에. 재산 다 빼앗고 요양원에 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소송까지 안 갔어요. 왜요? 그 어머니가 소송 중에 돌아가셨거든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럼 저도.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해요. 이 여자는 전문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사기꾼이에요. 그럼 왜 경찰은 안 잡아가요? 증거가 부족했어요. 전에도 자발적 증여로 처리됐거든요.
근데 이번엔 다릅니다. 뭐가 다른데요? 사장님이 살아계시고 증언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전과까지 있으니까 상습범으로 몰 수 있어요. 변호사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뭔데요? 며느리가 사채업자한테 빌린 돈이 3억이에요. 그 돈을 갚아야 하는 날이 다음 달이래요. 3억이요? 네, 그래서 급하게 사장님 재산을 빼앗은 거예요. 안 갚으면 죽는다고 협박받았대요. 그럼 이미 사장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았어요. 5억이요. 5억? 네, 그 돈으로 사채 갚고 나머지로 새 남자친구랑 사업 시작할 계획이었대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변호사님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새 남자친구랑 통화한 거예요. 자기야, 돈 다 정리됐어. 곧 나올 거야. 얼마나 나와? 한 7억 정도? 건물 팔면 10억 넘을 거야. 와, 대박. 그 늙은이 잘 속았네. 그럼 바보야. 도장만 찍으면 끝이지 뭐. 키읔 그래도 요양원까지 보낸 건 좀 잔인한 거 아냐? 별로. 어차피 오래 못 살 거 아냐? 거기서 죽으면 딱 좋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기서 죽으면 딱 좋지.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사장님.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 녹음은 결정적 증거예요. 이걸로 사기죄 입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녹음을? 며느리 남자친구 휴대폰을 해킹했어요. 불법이긴 한데 어쩔 수 없었어요. 사장님, 이제 고소하실 거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내일 바로 경찰서 가요. 다음 날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님께 모든 걸 진술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어떻게 재산을 빼앗아 갔는지, 어떻게 요양원에 버렸는지. 증거는요?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 뭉치와 녹음 파일을 넘겼습니다. 형사님이 한참 동안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이거 상당히 계획적인 범죄네요. 네, 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며느리 최지은을 소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사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길 거예요. 괜찮아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이제 희망이 보인다. 고소장이 접수되고 일주일 후 며느리가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며느리가 경찰서에 왔대요. 정말요? 네, 근데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조사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검찰로 넘어가고요. 제가 가야 하나요? 아니요, 아직은 안 가셔도 돼요. 대질 신문 때 가시면 돼요. 대질 신문이요? 네, 며느리랑 마주 앉아서 진술하는 거예요. 떨렸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다시 봐야 한다니. 무서우세요? 아니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무섭습니다. 당연히 무서우시죠. 근데 사장님, 이번엔 사장님이 유리해요. 증거가 다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2주 후 대질 신문 날짜가 잡혔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검찰청에 갔습니다. 조사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며느리가 왔습니다. 멀리서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뭘 어떻게 하겠어.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두고 봐라.
오늘 내 진짜 얼굴을 다 드러내줄 테니까.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검사님이 앉아 계셨고 양쪽에 저와 며느리가 마주 앉았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해자 박순자 씨부터 진술해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 최지은에게 속아서 전 재산을 빼앗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안 바꾸고. 제 진술이 끝나자 검사님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피의자 최지은 씨,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어머니께서 자발적으로 재산을 제게 증여하셨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요. 그럼 왜 요양원에 보냈습니까?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으셔서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거짓말. 제가 소리쳤습니다. 전 치매 없어요. 멀쩡해요. 진정하세요. 검사님이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최지은 씨. 어머니가 가끔 헛소리를 하셨어요. 제가 재산을 빼앗는다고 쫓아낸다고. 피해 망상이 심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변호사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진정하세요. 증거로 말하면 돼요. 검사님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지은 씨, 당신은 7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 전 시어머니도 요양원에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은 정말 아프셨어요. 자연사하신 겁니다. 그럼 이 녹음은 뭡니까? 검사님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마이너스 그 늙은이 잘 속았네. 마이너스 거기서 죽으면 딱 좋지.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당신 남자친구와의 통화 내용입니다. 설명해 보세요.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농담이었어요. 진담이 아니었습니다. 농담? 사람을 죽으면 좋겠다는 게 농담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이 서류들 보세요. 당신 빚이 총 3억이죠? 사채까지 포함하면요. 박순자 씨 건물로 5억 대출받았죠? 그 돈은 어디 썼습니까? 그건 제 사업 자금이. 사업? 불법 도박이 사업입니까? 검사님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지은 씨, 당신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박순자 씨를 속인 겁니다. 전 시어머니 때도 똑같이 했고요. 아니에요.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더 이상 발뺌하지 마세요. 검사님이 서류를 탁 덮었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지은 씨, 다음 주에 다시 소환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조사실을 나오는데 며느리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니, 비켜.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제발. 며느리가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하지 마. 제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너 진심 아니잖아. 들켰으니까 빌는 거지.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죽었어. 네. 교통사고. 그것도 내가 계획한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건 정말 사고였어요. 믿을 수 있나? 이제 너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어.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법정에서 보자. 거기서 내가 한 짓을 다 밝혀줄 테니까. 어머니. 며느리가 소리쳤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과 함께 나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사장님. 힘드시죠? 네. 떨려요. 당연하죠. 근데 잘 이겨내셨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한 달 후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며느리도 반대편에 서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제 가게 단골 손님들이 와 계셨습니다. 20년, 30년 동안 국밥을 드셨던 분들이었죠. 사장님 힘내세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는구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님이 며느리의 범행을 낱낱이 밝혔습니다. 7년 전 시어머니 사건, 3억 사채 빚, 불법 도박, 계획적인 재산 편취, 녹음 증거, 모든 증거가 제시됐습니다. 며느리 변호사가 변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최지은은 피해자 박순자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했으며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편취한 재산 일체를 반환하라. 망치가 탁 내려쳤습니다.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안 돼. 경찰이 며느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겼다. 내가 이겼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잘 됐어요. 정말 잘 됐어요. 단골 손님들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사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변호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려요. 이제 재산 다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 변호사님, 뭐라고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20년 넘게 맛있는 국밥 먹었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변호사님, 그리고 사장님 가게 다시 여실 거죠? 네. 가게요. 순잔의 국밥. 다시 여세요. 제가 이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장님 국밥이 최고인데.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요. 다시 열어야죠. 그게 제 인생이니까. 한 달 후 며느리가 빼앗아갔던 재산이 모두 돌아왔습니다. 집도 가게 건물도 통장도 다시 제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양원을 나오는 날 청소하시던 아주머니가 인사하러 오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잘 됐어요. 뉴스에서 봤어요. 아주머니 그때 전화 빌려주신 거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 했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제가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겁니다.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집 앞에 섰습니다. 50년을 살았던 집,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빈집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들 사진이 거실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겼다. 내 아내가 한 짓을 다 밝혀냈어.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그런 여자인 줄 몰랐다. 엄마가 잘못 봤어. 하지만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다음 날 가게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청소부터 해야겠네. 걸레를 들고 닦기 시작했습니다. 주방도 정리하고 테이블도 닦고 창문도 닦았습니다. 사흘 동안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장을 봤습니다. 국거리 고기, 야채, 양념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예전처럼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고를 우리고 고기를 삶고 양념을 넣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역시 이 냄새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냄새. 아침 6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순잔의 국밥 간판에 불을 켰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손님이 오셨습니다. 김정수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사장님, 오픈하셨네요. 어서 오세요, 변호사님. 와, 국 냄새 끝내주네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앉으세요. 제일 맛있는 걸로 드릴게요. 뚝배기에 국을 담아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 우와, 이거야. 이 맛이야. 변호사님이 한 숟가락 뜨셨습니다. 역시 최고예요. 맛있게 드세요. 그날 하루 종일 손님이 왔습니다. 예전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가게가 북적거렸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게 내 삶이지. 저녁 무렵 한 젊은 여자분이 가게에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혹시 박순자 사장님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저 기자인데요. 사장님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어서요. 기사요? 네, 요즘 노인분들이 자식이나 며느리한테 재산 사기당하는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장님처럼 되찾으신 분은 거의 없어요. 아, 사장님 이야기를 많은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괜찮으실까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면요. 일주일 후 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75세 할머니, 며느리에게 빼앗긴 10억 되찾다. 기사가 나가자 전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며느리한테 당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아들한테 당했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사장님처럼 이기고 싶어요.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답변해 드렸습니다. 일단 증거를 모으세요. 통장 내역, 녹음, 문자 메시지 뭐든지요. 그리고 좋은 변호사를 찾으세요. 혼자서는 어려워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한 달 후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가게는 더 바빠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만나러 왔어요. 용기를 얻고 싶어서요. 저도 사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그분들을 만나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잖아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순자 씨, 최지은이 항소했던 건 기각됐습니다. 징역 5년 확정됐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최지은이 사과 편지를 보냈는데 전달해 드릴까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썼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용서할 마음도 미워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끝났습니다. 그날 밤 아들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아들아, 엄마 이제 괜찮아. 내가 잘못 선택한 거지. 넌 잘못 없어. 엄마가 너 많이 사랑했어. 그거 알지? 사진 속 아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편히 쉬렴. 엄마도 열심히 살게. 지금 저는 76입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을 끓입니다. 손님들이 사장님, 이제 좀 쉬세요라고 하지만 전 이 일이 좋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거든요. 가끔 젊은 분들이 가게에 오십니다. 사장님, 저희 어머니도 사기당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어떤 분은 우시기도 합니다. 사장님 만나서 용기가 났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아,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제가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아직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저처럼 20년 단골 변호사님도 계시고 응원해주는 손님들도 계십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증거를 남기세요. 통장 내역, 녹음, 문자 뭐든지 남기세요. 나중에 그게 여러분을 구합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좋은 변호사님을 만났고 증거도 있었고 살아서 싸울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운만으로는 안 됩니다. 싸워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저는 75 나이에 싸워서 이겼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저는 국을 끓입니다. 뜨끈한 국물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나 참 잘 살았다. 잘 싸웠다. 잘 이겨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외로워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순잔의 국밥은 오늘도 연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50년째 그 자리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살아있는 한.